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겠죠? 그쵸? 저희 지금 설날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녹음하고 있는데 집에 갔다 왔어요? 집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2주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잘 갔다 왔어? 편안하게? 갔다 왔죠.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고향 내려가는 차가 많이 없더라고. 보통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집이 저 밑에 있다 보니까 기본으로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4시간도 안 걸렸어요. 차가 확실히 없다는 게 좀 느껴졌고,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차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편하게 잘 갔다 왔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아주 냉장고가 풍족해졌습니다. 그 뭐 제사 같은 거 해요? 제사는 원래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본가엔 안 가고 그냥 가족들 4인 5인 가족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본가 또 그 제가 본가를 간다는 게 그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생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선 또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촌 동생들이랑 보드 게임 하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집에서. 저희도 원래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에는 그 본가에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맞아. 그래도 할머니는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따로 잠깐 보고 왔습니다. 따로 밥을 같이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할머니 집 가가지고. 할머니 건강하셔? 그럼 됐네. 걱정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방송만 잘 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죠? 오늘도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낱낱이 차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 그 진짜 또 제일 재밌게 들었거든요. 저도 차 좋아하니까. 그거 듣고 기억나가지고 집에 가서 차 정리를 좀 했어. 그 제가 보통 티백으로 사서 많이 먹는데 10개들이 20개들이 이렇게 꽉에 들어있잖아. 그걸 먹고 한두 개 남으면 꽉은 버리고 낱개로 항상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있다고. 안 먹고? 뭔가 그 있는지 없는지 까먹고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있던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꺼내서 정리를 했거든. 와. 한 10몇 개가 나오더라고. 컬렉션인가요? 그치, 뭐 루이보스, 연잎차, 뭐 페퍼민트, 우엉차 5만 개 다 나와가지고 그 꺼내가지고 한번 정리하면서 또 비워야지 또 새 걸 사니까 이번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집에서 그 차 마시면서 되게 잘 보냈습니다. 낱낱의 주제가 저한테 나름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 주제가 낱낱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완전 사실. 도움되죠. 약간 그게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제 전시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전시 보다가도 와, 이분이 옛날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럼 이제 같이 함께한 동행인에게 뽐내죠. 마치 내가 알고 있었냐 아니야. 왜냐면 제 주변인들은 모두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치. 어쨌든 뭐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2편에서 제가 예고했었던 낱낱이 아주 좋아하는 이기론 있죠? 네. 이기론을 한번 치고 그거 맛본 다음에 이의 또 대표 조서 중에 하나였던 성악지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까지 한번 쓱 훑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 조선 철학 1탄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낱낱이 좋아하는 이기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영혼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교적 영혼이 있는 목소리. 오케이. 끝날 때는 네. 중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기론 바로 들어갑니다. 이기론 뭐죠? 낱낱? 이랑 기랑 있는데 그 원리를 약간 그런 여러 약간 인간 뭐 이런 거를 다 설명하는 그 성리학이죠. 되게 잘 알고 있네 그래도. 저번 주에 했잖아요. 조용히 해. 못 들은 것처럼 해. 네네. 리와 기로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을 리와 기로 나누고 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나름의 이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불교할 때 썼던 오온 이런 거 기억나죠? 색수상행식 또는 뭐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설 같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름의 설명을 하는 거지.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 모든 큼지막한 학파라든지 종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왜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궁금한 게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랑 우리가 지금 생각한 우주랑 똑같은 우주인가? 대상이
그 우리는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지구가 동그란 것도 몰랐을 시절의 사람들인데 그런 우주를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우주를 생각한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우주랑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랑 다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럼 어쨌든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시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같은 그 우주를 설명하는 건가? 그게 약간. 근데 보면 당시에도 지구가 둥글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행성이라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돌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 보면 이렇게 우주가 엄청 넓은지는 몰랐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주에 대한 개념은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물론 나는 말처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긴 한데 21세기에 사는 이군이 볼 때는 결국에는 다 자기들 말이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 또는 예시들을 막 주렁주렁 매다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꼭 그럴 수만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기론을 보면 자신들의 이론에 너무 빠져가지고 집착하다 보니까 스스로 매몰돼가지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발생한다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이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얘들이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자꾸 이론 같은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라,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전도된다는 얘기지. 자신들의 입장, 정치적 세력을 좀 완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 세력을 갖춘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썼던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싸울 텐데 옆에서 밭 깔고 막 땀 흘리고 있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뭔데 실제로 여기를 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삐 처리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좀 비판적인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빼고 이기론의 주요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리와 기를 한번 봐야겠지. 기는 뭘까요? 기는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어 혹시? 아니면 완전 지워버렸어? 지워버렸어요. 뭔가. 기 하면 뭐냐면 좀 단순히 보면 모든 물질적인 것과 에너지 같은 것들을 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기운할 때 기. 우리 눈앞에 있는 컵이라든지 아니면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 발생하는 에너지 같은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기라고 하는 거고 리는 뭐냐면 그런 번개가 칠 때 무언가 원리에 의해서 번개가 치겠지. 그런 원리와 작동 법칙 같은 것들을 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원소설을 보면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기예요. 물질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잖아. 근데 물이 불을 만나면 불이 꺼지고 불이 공기를 만나면 불이 커지고 하는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은 리라고. 결국 리라고 하는 작동 원리에 따라 가지고 기라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없어지고 생기고 한다는 것이 이기론인데 이게 조선을 뒤흔드는 이기론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선을 망치게 되는 이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와 기의 좀 관계성을 보면 리와 기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되게 의존적인 성격을 띠어.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 없다라는 말처럼 두 개가 되게 연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개가 완전히 하나 합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볼 때 원리와 물질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은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되게 좀 모순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두 개가. 다음은 리와 기의 좀 특징을 보자고 하면 우리가 리 하면 한자로 다스릴 리자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치, 이론할 때 이자라고. 얘는 특징이 형태가 없어. 크기, 질량, 감촉 같은 것이 없고 우리가 감각으로 판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중력 이론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중력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중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무한하고 영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는 뭐냐? 모든 물질적인 것이라고 했지. 우리의 몸뚱아리, 낱낱의 아이폰 이런 게 다 기고 대충 감이 오죠. 리와 기의 좀 어느 정도 구분점이. 네. 낱낱이 볼 때는 원리와 물질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더 먼저 온다라고 생각해? 이제 닭과 달걀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하나 정해보자면 진짜 어렵다.
원리? 원리 그 리가 먼저다. 보통 그러니까 이기론이겠지. 보통 전통적으로 성리학에서 볼 때도 난는 말처럼 이가 먼저 오고 기가 나중에 온다. 이선 기후가 보통 전통적이긴 해요. 지난 시간에 이황과 이이가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했지. 할아버지 이황이랑 젊은 청년 이이가 있는데 그럼 단순히 볼 때 할아버지 이황은 전통적인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전통을 깨고 싶은 입장이었을까? 전통이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이황은 전통적인 이기론 입장에서 이기 이원론 숫자 2를 해서 두 개를 구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기 이원론자이자 여기에 이제 주리론이라고 해가지고 난난 말처럼 리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에 반대편에 서 있던 젊은 천재 이이는 반대로 주기론자이면서 이기 일원론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황은 기억날 것 같아. 슬슬 떠올라? 오케이. 영어는 좀 더 돌아오고 있네. 이황은 다음에 할 텐데 오늘 잠시만 좀 보면 이황의 이기론은 근데 이황 전에 조선을 좀 보면 이기론이라는 게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했잖아. 근데 조선에서는 조금 더 인간에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심성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마음 씀씀이 원리를 밝히는 도덕 윤리적인 것에 조금 더 탐구를 열심히 해. 그 중에서도 이황은 주리론자로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처럼 리가 먼저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거든. 이게 전통적인 이기론 입장인데 인간에게 당연히 리와 기가 다 있지만 리가 조금 더 중요하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주리론자였고 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과 리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구분하려고 했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원론이거든. 여기서부터 이것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짧게 해볼게요. 4단 7정론이라는 게 나와. 들어봤어요? 4단 7정? 4당 7정? 이거 내가 말해주면 아마 떠올릴 것 같은데 4단이라고 하면 네 가지 단서란 뜻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네 가지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논어에서는 선함의 싹이다라고 하거든. 인간이라고 하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보는 거야. 측은지심 기억나죠? 측은지심은 뭐냐면 남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라면 수오지심, 수치스러움을 미워하는 나의 올바르지 못함과 남의 올바르지 못함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며 사양지심, 겸손해야 되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면 저기 애덤 스미스도 좀 떠오르는데 애덤 스미스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 느낌으로 위에 좀 겹쳐지긴 하는데 4단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4단이라는 게 없으면 뭘까요? 인간이 아닌 거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4단 7정론 중에 4단이고 7정은 7가지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희노, 애구, 애오욕. 들어봤어요? 보통은 희노애락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맞아. 희노애구에서 파생된 게 희노애락이고 7가지 감정, 희, 기쁨, 노, 분노, 애. 희노애락할 때 애를 보통 사랑할 애자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비애할 때 애자예요. 슬픔을 말하는 거거든. 희노애할 때 애는 슬픔, 구는 두려움, 두 번째 오는 애는 사랑, 오, 미움, 욕, 욕구해서 7가지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즉 4단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고 7정은 인간이 가지는 7가지 감정인데 이기론에서 4당 7정론이 왜 나오냐? 보통은 4단은 어디에 속하고 7정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데 논쟁을 많이 한다고. 이황은 4단 7정론 중에서 4단은 리에서부터 나오고 7정은 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리와 기를 구분하는 이기 이원론자의 입장이었어요. 위에서 성리학 보통 주리론이라고 했죠. 리보다 기가 조금 더 중요시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이었던 4단을 리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라고. 말 그대로 리를 조금 더 아름답다라고 좋은 거라고 봤다고 보면 되겠지. 여기에 반대편에서 이라고 하는 초신성이 떠오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원래는 이황이랑 이 사이에 그 유명한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거든요. 그 기대승은 빼버리고 이 이는 우주가 이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황의 그 이원론 2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는 반대를 해요. 선배님 그거를 왜 Y 구분해야 되죠? 그거 구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는 그냥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을 뿐 그렇다고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이기지묘라고 해가지고 리와 기는 오묘한 관계이긴 하나 리는 발동하는 이유이고 기는 발동하는 것이니까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일원론의 입장을 취하는 거야. 거기다가 또 반대로 주기론적 입장이라고 했죠. 기가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리를 기에 속하는 거라고 봤어요. 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주기론의 대표 인물이 이이인데 뭐라 그럴까? 위에서 이황이 4단 7정을 리와 기에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봤잖아. 근데 이이는 아니야. 두 개 다 기가 담당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분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낱낱은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주기론, 주리론, 뭐 이론론, 이원론 중에 뭐가 더 맞는 것 같아? 이가 더 주기론? 이론론적 입장이 더 맞는 거네. 근데 아까는 왜 리가 먼저라 그랬어? 아까는 그냥 이가 먼저 나오니까 이가 먼저라고 한 거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쪽의 입장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당시 근데 조선을 좀 떠올려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비판적으로 보면 명분이 중요했겠지. 당시에 소 키우고 밥 가는 게 더 중요한 시기에 정치인들이니까. 정치 뭐 기근 붕당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막 나라가 기울어져 가잖아. 그렇게 힘든 시기에 왜 굳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의미 없진 않겠죠. 예를 들어보면 이의 경우에는 주기론자로서 비유를 하자면 원리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탐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학,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에 조금 더 나중에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의 뭐 자손 또는 후배들이 실학자가 돼가지고 조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머리 아프죠? 여기까지가 간단히 보는 조선의 이기론이었습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보면 이황과 이이가 다른 사상의 갈래에서 서로 싸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인간의 역사가 아니야. 뭐야 말해봐. 못 들었어. 발전했다. 발전. 그렇지.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사회에 기존에 있던 근본적인 사상이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세상이 나오면서 두 개가 경쟁을 하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등장하게 된다고. 보통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과거의 절대왕정 시대였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동하면서 두 개가 경쟁을 했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다른 걸로 보면 아까 뭐 우주 같은 거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기존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우주가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원래 주된 입장이었는데 반대편에서 지구가 오히려 우주를 돌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지동설이라는 사상이 떠오르고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믿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해겔의 변증법이라고도 하는데 정반합 들어봤죠? 그렇죠. 정, 기존의 진리와 반대되는 진리가 경쟁을 하다가 합,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한다는 이론인데 이런 것처럼 이황이라는 인물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정반합 중에 정의 입장이죠. 젊은 학자들이 볼 때는 이황 선배님이 똑똑하고 뭐 재밌긴 한데 조금 한번 꼰대 같단 말이야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었겠지. 정반합 중에 반대의 입장에 서가지고 나만의 플레이를 하고 싶어. 나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하니까 자신들만의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했을 거라고. 그런 사회 경쟁과 신흥 세력의 등장의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기론인데 조금 빠져가지고 성리학을 창시했다라고 하는 주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주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주자는 뭐 창시자니까 전통적인 입장이었겠지. 주 리론자이자 이기이원론의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이게 궁금해진다고. 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라이벌들 뿐만 아니라 선조, 왕한테도 개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창시자였던 주자를 보면 이이와 지금 반대되는 입장이잖아.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에게 이이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낱낱 같으면?
그래도 뭐 인정을 해줘? 아니면 안 돼? 리스펙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낱낱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나와 입장이 반대되지만 무언가 창시잖아. 넘어가죠 그냥? 아니. 못 참아? 못 참는 건 아닌데 바뀌어야지 그래도. 그치? 이는 못 참았어요. 못 참았을 것 같아서. 그래. 이가 어떤 말 하냐? 바라는 것은 기이고 그 까닭은 리이니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바랄 까닭이 없다. 성인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이 말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성인은 주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자가 살아 돌아와도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야라고 해버린다고. 종교적인 느낌에서 보면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이에요. 주자는 종교로 치면 예수님, 부처님 같은 창시자인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종교 재판 열려가지고 화형당해도 뭐 할 말이 없던 상황인데 이는 안 바꿔줘. 이황 주자 하레비가 돌아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라고 딱 못 박아 버린다고. 그런 좀 되게 좀 특이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란 사람이. 여기까지가 이기론. 다음은 성학지묘 보기로 했죠. 한번 쓱 훑어볼게요. 성학지묘는 이가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당신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정리해서 줄 테니 잘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성리학 일타 강사였던 이가 선조한테 바친 약간 뭐 킹스 매뉴얼 같은 거예요. 성학지묘하면 성인이 학 배워야 되는 지묘 집중적인 요약본이다 그런 뜻이거든. 1575년에 지어지게 되는데 그 사서오경 이런 거 들어봤죠? 사서오경 하면 뭐 유교의 좀 되게 근본적인 경전 같은 건데 그 중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대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논어, 맹자, 중용, 나머지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를 모아가지고 이가 새롭게 편집한 거예요. 총 5개의 챕터로 나뉘는데 1챕터에서는 서론, 내가 앞으로 이런 말 할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2에서 4챕터에서는 본문이 나오고 마지막 5편에서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챕터 1 서론에서는 수기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수기치인이 뭐냐면 나를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유학의 핵심 개념인데 군자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2가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수기, 자기 수양, 개인적인 측면의 노력과 치인, 사람을 다스리는 사회적인 노력 동시에 강조하는 건데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출발점이 제가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죠. 전쟁이 터지는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왕들조차도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너희들 몸가짐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수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잘 돌봐 치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군자는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덧붙여서 이이가 이런 말도 해요. 성현의 학문은 수기치인에 지나지 않는다. 수기치인 말고 다른 거 할 바에는 수기치인만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강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서문이었습니다. 수기치인의 강조. 챕터 2에서는 본문이 나오는데 바로 수기편이 이어져요. 자신을 갈고 닦는 2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움을 키우고 두 번째로는 행동을 실천해라 라고 하면서 나 그런 썰 들어봤어요. 옛날에 이희 선생님께서 어릴 때 한여름에 엄청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복을 꽁꽁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던 하인이 이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도련님 그 더우시면 옷을 좀 벗지 왜 옷 입고 계세요라고 하니까 이희가 몸가짐이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대. 그런 것처럼 수렴, 용모와 행동을 단속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용모를 갖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유 있고 침착한 몸가짐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궁리, 그 다음에 이치를 연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이가 주기론자로서 나중에 실학에 영향 줬다 했지. 어떤 실학적인 측면이 나오냐면 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한데 독서가 중요하지만 독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토론하고 실제 정치의 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부딪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경험을 강조하면서 왕이란 양반이 맨날 들어박혀서 책만 읽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보고 배우세요라고 선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수기편의 포인트 8가지. 첫 번째, 성실.
성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교기질, 기질을 고쳐라. 공부를 통해서 나쁜 기질을 고쳐야 되고, 세 번째 양기, 바른 기운을 기르고, 네 번째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다섯 번째 겸신,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여섯 번째 회덕량, 덕량을 넓히고, 일곱 번째 보덕, 자신의 덕을 보충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돈독. 우리 돈독하다는 표현 많이 쓰지. 두텁고 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수행해라 라고 하면서 수기편이 마치게 돼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내가 일단 내 자신은 바르게 됐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순서가? 나라? 나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잠깐 가정이 끼어 있어요. 아, 가정. 나부터 시작해서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라 하면서, 낱낱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가 애덤 스미스 할 때 감정이 발현되는 단위를 나, 가족, 마을, 국가, 세계로 점점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챕터 3는 정가,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가 나와요. 6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로 효경, 당연한 얘기지. 효도하고 공경해라. 두 번째로 형례, 아내에게 모범을 보이고 바르게 해라. 세 번째로 교자,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네 번째로 친친, 형제, 친구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라. 다섯 번째로 근엄, 근엄하게 몸가짐을 하고. 여섯 번째로 절검, 절약하고 검소하게 집안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정가편이 끝납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챕터 4 위정, 이제부터 국가 얘기가 나온다고.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데 10,000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오직 성실한 뿐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실함에서 이어지는 9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용현, 어진 사람을 등용해서 현명한 사람을 활용해라. 두 번째로 취선, 선한 것을 취해서 좋은 인재를 만났으면 그 사람을 잘 뽑아 먹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 좋은 것을 취할 때는 귀천을 따지지 말아라고 하거든. 신분제 사회에서 나름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이것 또한 역시 실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돼요. 그 신분의 귀천 따지지 말고 사람을 등용해라. 세 번째로 식시무, 시급함을 알고. 네 번째로 법선왕, 선왕의 법을 존중해라. 다섯 번째로 근천계, 하늘이 내려준 계율을 조심히 지키고. 여섯 번째로 입기강, 기강을 세우고. 일곱 번째로 안민,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여덟 번째로 명교, 교육을 널리 밝히고. 마지막 9번째로 위정 공효, 올바른 정치를 해서 은혜와 덕으로 정치를 해서 후대까지 이어지게 해라 라고 하면서 챕터 4 위정편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성학지도의 마지막 파트인 성현도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현도통이 뭐냐면 고대 중국에서 유명했던 성인들을 쭉 모아가지고 족보를 쭉 읊은 다음에 이 사람들처럼 정치를 잘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중국에서 성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혹시 삼황오제 들어봤어요? 삼황오제요? 아니요. 삼황오제라고 하면 3명의 사람과 5명의 사람을 합쳐서 삼황오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한반도 조선의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중국의 설화, 임금 얘기가 나오거든. 좀 나쁘게 보면 약간 문화 사대주의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뭐 좀 좋게 보자고 하면 조선에서는 당시에 이전에는 막 불교 국가고 했다 보니까 성인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삼황 먼저 볼게. 삼황은 3명의 사람이라고 했지. 복희, 여화, 신농을 합쳐서 삼황이라고 하거든. 복희는 약간 시적인 인물이에요. 사람 얼굴에 뱀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인간들에게 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거든. 약간 프로메테우스 같은 느낌이 있죠. 다음으로 오는 여화라는 사람은 여신인데 위에 나왔던 복희의 누나예요. 제가 이집트 사자에서에서 몇 번 말했긴 했는데 고대 신화 같은 것들 보면 근친혼이 되게 많지. 그래서 이 복희와 여화가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 대륙에 자손을 퍼뜨리는 역할로 나와요. 이 사람도 당연히 사람 얼굴에 몸뚱아리인 뱀으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신농.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으로 나와요. 즉 신농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들어봤지? 즉 이 사망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게 자리 잡게 해준 3명의 신 같은 느낌이라고. 나 이거 차 준비할 때 들어본 것 같은데.
꺼낼 거 있어요? 뭐 이야기? 썰?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 찾아봐. 그러니까 뭐 농사 쪽, 차 쪽이니까 나왔을 법하긴 하네.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땅에 인간들을 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뭐 중국 대륙 신화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좀 헛소리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 호모사피엔스들이 역사상에 등장을 하는 게 보통 한 5만 년쯤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겨우 1만 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은 뭐지? 5만 년에서 1만 년 빼서 4만 년의 공백이 있는 건데 그 이전은 뭐야? 선사시대라고 해가지고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즉 기록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위에 이 세 명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 보면 되거든. 우리 보통 농사가 기술이 발전하고 본격화되면서 큰 단위의 인구가 한 곳에 눌러 앉는 게 가능해졌지.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의사소통도 해야 되니까 언어가 등장하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문자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가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즉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 대륙에 등장하게 되려면 위에 그 세 가지 역할을 맡는 신적인 존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삼황의 존재를 좀 보면 될 것 같아. 성리학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넘어가서 다음 오제가 있다고 했죠. 오제는 헌원, 전욱, 제곡, 당뇨, 우순이라고 하는 5명의 사람인데 위에 삼황은 인간들을 중국 대륙에 뿌리내리게 해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오제는 문화와 문명을 꽃피운 사람으로 나와요. 먼저 보면 헌원, 이 사람은 집을 짓는 방법과 뭐 수레 같은 것들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자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전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를 잘 키워가지고 국가 영토를 넓힌 사람으로 나와. 제곡이라는 사람은 내치, 내부의 정치를 잘해가지고 내부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준 사람으로 나오고, 당요는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태평성대, 중국 땅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사람. 마지막으로 우순이라는 사람은 치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시가 농경사회다 보니까 물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 치수가 물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뭐 뚝을 쌓고 저수지 만들고 그런 느낌이자 그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해준 사람 오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삼왕 오제를 등장시키면서 중국이라는 땅에 인간들이 잘 살게 된 거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니까 킹 선조 당신도 이렇게 잘 보고 배워가지고 열심히 정치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해서 성학지묘에 거의 정리가 되게 되고 마지막에 이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선을 밝히고 덕을 실천하며 수련을 해서 도를 널리 퍼뜨려라 라고 하면서 선조에게 책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학지묘. 오늘 녹음이 끝났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이기론 들었을 때는 왜 내가 이걸 고등학교 때 싫어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이야? 간단한데 왜 싫어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성학지묘는 솔직히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듣다 보니까 너무 약간 어쨌든 이게 이가 이황에 비해서는 요즘 사람이라고 하지만 둘 다 어쨌든 다 완전 옛날 사람이잖아. 그래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그랬다. 옛날 느낌 났어? 어디에서 특히? 그냥 그런 몸을 바르게 효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뭐 시대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근본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왕이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맨날 고기 반찬 먹고 막 자기 위험하다고 하면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비춰줬는데 신하가 성실해라 왕에게 계속 성실이 최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뜨끔했다. 나 또? 그러니까 사실상 유학에서 말하는 왕은 인간이 아니에요. 약간 인간 병기 같은 느낌이야. 나 또 혹시 들어봤을 것 같긴 하지만 왕의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책 읽고 문안인사 갔다가 세수하고 밥 먹고 책 읽고 오후에 나갔다가 또 토론하고 신하들도 당연히 막 그냥 오냐오냐 해주지 않겠지. 신하들이 막 객이면 그것도 막
단돌이 해야 되고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는 되게 인간 병기적인 느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좀 악덕의 대표적인 왕들도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느낌에서 성리학, 유교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근본적인 교리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주기 위한 좀 근대 현대적인 정치 학문이다 라고도 나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좀 왕이라는 한 사람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았네. 그지.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나 좀 분산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게 되잖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가 그렇다고 민주주의 이런 사회가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막 당파 싸움 같은 것도 하고 네거티브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현대적인 정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대선 전까지 대선 특집으로 한번 나름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조선 철학 1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란나 주제가 궁금하긴 한데 저한테 안 알려줘가지고 다음 주에 듣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